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성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자본주의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그의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의 개념인데요. 이 장하성 씨는 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 좁은 의미의 경제 민주화가 있고 또 넓은 의미의 경제 민주화가 있다. 그리고 이 넓은 의미의 경제 민주화가 또 진정한 경제 민주화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여기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깊이 있게 파고들면은 현재 헌법 119조에 있는 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가지고 이 장하성 씨도 이 자신의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이제 확장시키는데, 여기에 있는 경제 민주화는 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빈부간의 격차를 조정해 나가고 또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장하성 씨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이 소유의 재분배의 개념인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재벌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로 사실은 이제 규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국가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러한 것을 이 책에 이제 기록을 하고 또 이 내용대로 정책을 실행을 했다면 그가 실행한 많은 정책들은 바로 이 책을 비추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그러한 규정이 그 국민연금대에 이제 신설이 되어지고 또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교체나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서 국가가 일반 사형 기업의 이사 선임에 이제 그 관여를 하고 또 배당 정책에까지 관여를 하는 이러한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그의 후임 정책실장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러한 모든 정책이 실행된 것은 이 책에 있는 이 취지에 따라서 그것이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와 같은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물론 뭐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단할 사항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와 같이 논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청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시 여기고 있는 개념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인데요. 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은 이 좌파들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수 씨가 문재인 정권을 도와서 댓글 조작을 했는데, 왜 댓글 조작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서 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민중을 지원하는 정부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얘기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전자투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이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영향을 미쳐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이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가 고장난 자본주의다, 경제 권력이 다 재벌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 재벌들은 소유에 있어서도 정의롭지가 못하고 또 경쟁에 있어서도 정의롭지가 못하고 분배에 있어서도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세우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고요. 그리고 투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투표를 통해서 민중을 지원하는 정당을 출연을 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정치를 통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제를 재벌이라는 특정 세력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가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체계 전체의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이것이 요약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이 용어는 이 책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장하성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부 규정을 고치고 또 시행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약 한 949조가 되고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580조인데요. 국민연금 총액이 상장사 시가총액의 37%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한 17% 정도를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72개사 다 대기업들입니다. 여기에 2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08개 회사에 대해서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다 했습니다. 경영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 매 주총시마다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란 제도는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의결권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의결권 행사 가운데 경영자도 포함이 됩니다. 경영자를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을 더욱 깊이 있게 또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연금 사회주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주식 소유한 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의결권 행사인데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인 것입니다. 이게 경영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좌파 정부에서는 이걸 얘기할 때 주주 제한까지 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해야 이게 경영 통제이고 참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주 제한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 제한에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여부가 경영 참여 여부의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경영자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추천까지 하겠다.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그리고 배당 부분을 경영행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당 정책, 이익 처분하는 것에도 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한국 자본주의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을 할 때는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 한국 자본주의처럼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을 오히려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책 볼륨으로는 한 500~600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면밀히 깊이 있게 보면은 전부 결국은 이것으로 다 지금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제가 한두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해설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600여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압축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참조로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하성 씨는 그 책에서 더 넓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일부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주제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주성이라고도 하고 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아주 그 경제 정책으로서 아주 그 타이틀과 같았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학자로서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한 사람은 아마 장하성 씨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는 어떻게 이 소득 주도 성장을 논리를 끄집어냈는가? 그것은 이제 그 장하성 씨는 경영학자인데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니까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저축률이 그대로이더라는 겁니다. 저축률이. 여기에서는 보면은요, 금융기관에 있는 저축만 이제 검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그대로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없는 성장. 그러니까 고용도 증대되지 않고 임금도 증대되지 않고 또 분배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성장이 구조화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임금이 고정화되어 있다. 노동자와 또 분배, 이것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을 얘기합니다. 주주의 목,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도 줄었다. 그리고 이 줄은 것이 다 어디로 가 있느냐? 사내에 다 유보가 되어 있더라. 잉여금으로 해서 쌓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요, 이제 사람들은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요, 노동자와 주주의 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동자 얘기는 이제 노동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주의 몫이란 얘기는 또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다 회사에 남아있더라. 유보되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논리 전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자의 몫이 증가되지 않았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있는 저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혹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봤을 때 저축률이 그대로이더라. 근데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면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저축 수단은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돈은 교환수단에 있는 돈 정도입니다. 나머지 모든 저축은 금융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돈이 조금 모여지면 이 돈은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또 부동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수단은 예금, 주식, 부동산 이 셋이 되는 겁니다. 저축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증권시장이 얼마나 폭발했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금만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이제 현혹이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것에 이제 현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를 아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저축수단은 예금이 아닙니다. 주식이고 부동산인 것입니다. 예금은 그냥 교환 목적으로만 그렇게 그냥 통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씨가 말한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학자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내 유보가 되었을 때 이 사내 유보 자금으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돈 버는 거 다 배분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회사 그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재투자되고 이것이 다른 그 신산업으로 확장이 되고 하면서 그 회사가 늘어나는 것이고 주식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소액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그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가치의 증대를 통해서 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유보가 됐다고 해서 이 사내유보금을 대주주가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약 39%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임금 인상을 하면은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이제 GDP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해줌을 통해서 그 소득이 또 이 다른 자영업자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 부작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따라오냐면요, 먼저 임금이 인상되니까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은 사업 중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그동안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장을 유지를 했어요. 일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 중단과 아울러서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가 상승 인플레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39%를 올려버리면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생필품 가격을 비롯해서 모든 이 소비재 가격이 전부 그 정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감소되고 경기가 둔화됩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도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소비자 물가가 한 30-40%씩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 30-40%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근로자들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명목적인 임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제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부동산을 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요, 통화의 유통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경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자율 상승은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위적인 임금 상승은 그러한 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임금 상승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업거리가 늘어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아지죠. 말하자면은 고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많아지죠.
그러면 고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금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임금 상승을 이룬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인 임금 상승은 이러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 인상 대 내부 유보, 이거 사내 유보예요. 임금 인상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다 처분을 해라.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부 유보, 사내 유보, 이익이 사내 유보된 상태로 있으면은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재투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익이 남으면 그 회사는 계속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도 계속 있는 것이에요. 또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익이 많이 나면은요, 그 이익이 그 회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그거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내에 머물러 있는 그 자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것은 투자가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투자 소비라고 말합니다. 이 투자 소비도 GDP를 증가시켜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계와 같은 고정자산을 더 구매하고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진출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또 일궈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소비라고 합니다. 투자도 소비예요. 이것도 GDP의 증가를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고용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겠죠. 이러면서 임금 상승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이익을 많이 나는데 그 이익을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익을 많이 나면은 이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서 난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이익은 또 투자가 되어져서 사업 확장이 되어져서 다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에게 가서 너희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익을 줄여라. 그 일환으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탁월해서 이익이 났는데 이런 경제적 자유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업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투자를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기업체가 나오는 것이고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모든 돈이 전부 은행의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이 모든 돈을 예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모인 모든 돈들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대출은 누구에게 되어지느냐?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이 되어져서 또 투자가 되어져서 여기서 또 일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없으면은요, 부동산으로도 이 대출금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일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익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이익 많이 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누적이 되어서 내부에 유보가 되어서 축적이 되어지면 이것으로 또 다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어져서 이것이 새로운 기업을 산출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금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정통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에 가서 이익을 줄이라. 노동자에게 배분을 해서 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야기는요. 이게 국부론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내부 유보가 이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윤이 축적되어져서 자본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바로 이 이윤이 축적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본이 신산업의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무엇이냐?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요,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출현을 했어요. 이 과학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은 자본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의 그 자본은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본인 것입니다. 어떤 기술과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서 내부 유보 자금으로 이 사업자는 끝없이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요. 아이디어를 찾아요. 또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가져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요. 이렇게 해서 기업이 나오고 일자리가 나와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의 개념이 이거라는 거예요. 소유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서 소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와요.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 자본이에요. 이 자본에서 이제 기업이 나와요. 여기서 일자리가 나와요.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장하성 씨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많다. 이건 재벌들의 꼼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재벌들이 잉여금을 쌓아가지고 그 잉여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더라. 그런데 나온 잉여금은 전부 다 노동자에게 주고 주주들에게 다 배당을 해버리고 새롭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유상 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 내부 유보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꼼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온 이익을 다 처분해버리면 회사는 창립할 때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다? 부채 비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라고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요, 이 대주주는 따라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는 소액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영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이 이익이 난 것을 쌓아가지고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있는 이 유보금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또 얼마나 차입할 수 있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수껏 한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대출받고 전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라.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권을 그냥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얼마나 이렇게 그 분노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은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낮은 급으로 분류돼 보지도 않아요. 기본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 얘기는 회사에는 이윤을 남기면 안 돼요. 회사에 있는 그 모든 이윤은 임금 인상해서 다 노동자에게 줘라. 그러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또 배당도 해라. 다 소액주주에게도 다 나눠줘 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할 테니까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아까 얘기했죠. 기업 자체에서 투자하는 거, 그것도 소비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술이 탑재된 소비예요. 그냥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그 단순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어나는 소비, 이것은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비인데요, 이것은 기술과 관련된 소비입니다. 이게 기업이 하는 투자는요,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소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유발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이러한 단순 소비로는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투자를 통해서 기술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업들이 자신들이 버는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장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한 39%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휘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유보금을 소액주주에게 배당해라. 이 이슈가요, 이제 국민연금에 고스란히 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이 이슈가요, 문재인 씨의 그 시행령과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의 안내, 여기에 가서 고스란히 박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금관리 규정에 이제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월 29일자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154조 1항과 4항을 개정을 했는데요. 1항의 내용 중에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10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고유한 경영 행위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네 번째가 배당이 있는데요. 이 배당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시행령 154조 1항에 그것은 주주 제한입니다. 주주 제한. 말하자면 주주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주주 제한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의 주주 제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10가지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심각한 의결권 행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주주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주 제한의 그 내용 중에서 4번에 있는 배당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배당에 관한 것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154조 1항 4호에서 배당을 뺐다는 얘기는 이제는 국민연금이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들어가서 이 배당 문제를 같이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기업 1위에서 172위까지 2대 주주라고 그랬죠. 2대 주주로서 이제는 이 문제에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시행령 154조 5항에서는 일반 투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반 투자는 뭐냐? 바로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그러한 투자자로 이제는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배당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2대 주주로서.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고스란히 거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씨의 이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이 로직을 가지고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개념을 보니까 결국은 국가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민중민주주의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넓은 경제민주화 개념 정의를 합니다.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는 좁은 의미다. 이제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로 가야 된다 하면서 개념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헌법 119조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씨가 말하는 더 넓은 경제민주화는요. 소유 재분배로서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벌의 자리에 국가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하성 씨는 말해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투표입니다. 투표. 1인 1표제. 아주 민주적이죠. 평등이 이루어졌죠. 이게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것이 재벌 권력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뭐냐?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벌하고 이런 소액주주나 이런 민간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경제적 평등입니다. 이게 경제적 민주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행을 해서 그래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부에 또 나옵니다. 결론부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투표를 통해서 이 투표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자본을 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 정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지지하는 정당을 지원을 해서 이 정당이 이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부라고 말합니다. 한마을 이야기에서 정부가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국가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에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고 소액주주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 M&A 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400조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국민연금 가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액주주 운동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이 돼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벌을 해체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 내용이에요. 이거 전체가. 그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환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이 도구가 손에 잡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일부의 내용은 먼저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배당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우리 연구하겠다 하면서 이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자본을 깨뜨릴 것인가, 황제 경영을 타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연구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연구한 이러한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것이 또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정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 자본주의 이것 따라 이런 정책이 실행이 됐다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도 이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법규대로 가면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하성 씨는 이제 2부에서는요,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